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규모 클라이언트 앱 개발팀의 생산성을 개선한 구조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라인 후쿠오카 개발 1실 소속의 엔지니어링 매니저 다케시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전다입니다. 먼저 제가 매니저로서 소속을 하고 있는 또 오늘 발표하는 개선의 무대가 된 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거기서 직면한 수많은 과제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책을 어떻게 팀에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정리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팀이 개발을 하고 있는 라인 클라이언트 앱, 이것은 글로벌 5개 거점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iOS, 엔드로이드를 합쳐서 총 200명 정도의 클라이언트 엔지니어가 개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소개를 한 것처럼 저는 라인 후쿠오카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라인 후쿠오카는 라인의 국내 제2위 거점입니다. 2021년 1월 시점에서 엔지니어는 총 87명, 외국 국적 멤버의 비율은 57%입니다. 제가 제작하고 있는 팀에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iOS, 엔드로이드의 클라이언트 엔지니어 13명이 소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라인 클라이언트 앱의 수많은 기능 중 샵이라고 불리는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주로 유저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프로덕트 군인, 스티커, 에모지, 그리고 폰 꾸미기 등의 기능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샵 개발을 도쿄로부터 인수했습니다. 당시는 저를 포함해서 5명이라는 팀 규모였습니다만 그 이후 4년 만에 13명까지 커졌습니다. 팀 발족 당시 저는 iOS 엔지니어로서 개발도 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스타일이었습니다만 그 이후 팀 사이즈가 확대됨에 따라서 매니저 업무의 비율이 많아져서 현재는 거의 매니지먼트 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개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라인 클라이언트 앱은 2주마다 릴리스하고 있으며 각 파트마다 기획자, QA 멤버와 같은 관계자들과 협력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앱으로서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릴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샵 클라이언트 팀도 마찬가지로 세계 각지의 개발팀, 관계자들과 연계를 하면서 2주마다의 릴리스에 맞추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장한 팀에서 어떠한 과제가 부상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과제들입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코드 리뷰를 누구에게 의뢰를 하면 좋은 건지, iOS, 엔드로이드의 구현의 차이가 부채화되었다, 장애가 많아졌다, 새로운 멤버의 온보딩에 고생을 했다, 지식이 속인화하고 있다, 도큐멘트가 없다 또는 있어도 오래됐다 등등입니다. 아마 유사한 과제 때문에 머리를 앓고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제 중 몇 가지는 원래 당장 큰 문제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영향이 나타나는 등 팀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가 없는 과제입니다. 예컨대 업무 지식이 편중이 있다라든가 도큐멘트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계속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바빠서 팀으로서의 개선 방침 등 특별히 검토를 하지 않고 그것들은 뒷전에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최종적으로 그것은 큰 문제, 즉 장애로 이어집니다. 장애 대응을 하는 동안에도 안건은 진행이 되므로 언제까지나 개선 대책을 강구를 못한다라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바쁘다라는 이유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팀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즉 팀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한 매니지먼트의 실패로 매니저가 팀 성장에 모틀내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니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제가 참고로 하고 있는 김 스코트님의 라디칼 캔더라는 책에 매일 2시간은 반드시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것을 신성한 곳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럼 원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빴을까요? 저를 바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매니저인 제가 다른 부서와의 컨택트 포인트가 되어서 대부분의 안건의 1차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와의 관계자가 많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플랜나나 QA를 비롯하여 그 이외의 관계자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체제를 계속하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이나 회의가 매니저에 집중하는 것이 바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분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뒷전에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멤버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킬적으로 맡길 수가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것은 테크니컬한 스킬뿐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등을 포함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스킬입니다. 또 하나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슬랙 등의 채팅은 기본적으로 통역 보수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회의에서는 전속 통역사의 도움을 받는 등 지원 체제는 충분히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익숙한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것은 힘듭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은 번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들이 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매니저들은 흔히 내가 하는 것이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다 한다면 된다라는 그런 단락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독점함으로써 제 자신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지는 것 이외에도 팀 멤버가 각 스테이크홀더들과 협업을 하는 기회를 빼앗아서 결과적으로 멤버의 업무의 폭을 좁히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그것을 깨닫게 된 계기는 우리 회사의 360도 평가 제도입니다. 이것은 6개월마다 협업 상대를 익명으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다양한 피드백을 동료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 평가를 통해서 당신만 전면에 나와서 멤버들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실은 멤버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와 같은 피드백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지적받아서 개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누구에게 어떻게 인수를 할지 정리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제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팀 사이즈도 커졌으니까 일시적인 대응이 아니라 향후를 내다보고 구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 대응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과제가 팀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매니저가 모틀넥이 되어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맡고 있는 역할 중 인계인수 할 수 있는 것을 멤버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컴포넌트 리더 시스템이라는 구조를 고안하여 팀에게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샵이라는 파트에는 스티커, 에모지, 테마와 같은 상품군이 있으며 대화방의 키보드 부분의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별히 전임 담당이라는 것은 정하고 있지 않아서 안건이 발생하면 대응 가능한 사람이 담당을 한다라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니저인 제가 안고 있는 업무를 기능별로 분할해서 위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담당자를 배치하여 책임 범위를 명백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능별로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VTS의 지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라의 티켓에는 다양한 필드가 있는데 그 안에 컴포넌트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모듈이나 기능별로 이미 이름을 정의하고 이용하는 필드로 라인 앱에서도 기능별로 분류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에는 리드를 설정하기 위한 항목이 있어 여기에 설정된 사람을 그 컴포넌트가 부여된 티켓의 디폴트 아사이니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샵 관련의 컴포넌트를 재검토하고 정리하여 각각 리드를 임명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기능별 상당 참구도 이 컴포넌트 리드에 위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매니저가 했었던 역할 중 관계자의 창구 역할을 기능별로 컴포넌트 리더에게 위양할 수가 있는 상태로 됐습니다. 동시에 리소스의 상황을 보면서 아사인 처를 정한다라는 그러한 스텝도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슬랙으로 각 담당에게 연락을 할 때 편리하도록 슬랙으로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유저 그룹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로부터는 누가 담당자인지라는 것을 몰라도 쉽게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지만 편리성이 향상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컴포넌트 리드는 그 담당 영역의 구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가정하여 코드 레뷰의 담당자라는 역할을 두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리드 자신이 담당 컴포넌트 개발을 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멤버를 어사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면 부하를 분산시킬 수가 있으며 또 어사인된 멤버는 그 영역의 구현에 대해서 잘 아는 컴포넌트 리드가 코드 레뷰를 해줌으로써 안심해서 개발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포넌트 리드 자신이 개발한 경우에 누가 리뷰를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각 컴포넌트는 각각 규모가 다르므로 어떤 컴포넌트는 고대하고 발생하는 안건의 양도 많지만 어떤 컴포넌트는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처럼 코드 레뷰의 부담량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속의 기능을 세분화해서 서브 컴포넌트라고 분리를 하여 각각 서브 컴포넌트 리드라고 분리하는 담당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지라의 기능과 연동되는 것은 없으며 독자적으로 만든 개념입니다. 이 서브 컴포넌트 리드는 그 세분화된 영역의 코드 리뷰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컴포넌트 리더가 개발을 담당했을 경우에 리뷰어로서의 기능도 하게 됩니다. 또 서브 컴포넌트 리드는 복수 임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코드 레뷰의 대상이 많아졌을 경우 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티커라는 컴포넌트에는 6개의 서브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로그인이나 데이터 싱크 관련 담당, 송수신 로직의 담당, 애니메이션이나 사운드 등 움직임이 있는 스티커와 관련 담당, 커스텀 스티커나 메시지 스티커 등 유저가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스티커 관련 담당, 그리고 설정 페이지 기능 담당입니다. 이런 서브 컴포넌트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나 빈번하게 리뷰가 발생하는 곳은 복수의 서브 컴포넌트 리드를 할당합니다. 물론 멤버 인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1인당 중복해서 몇 가지 서브 컴포넌트를 담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컴포넌트 리드는 이것들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이미지입니다. 다음으로 기트허브 상에서 컴포넌트 리드, 서브 컴포넌트 리드를 풀 리퀘스트의 리뷰어로서 자동적으로 어사인하기 위한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코드 오너즈의 구조를 이용합니다. 아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코드 오너즈는 기트허브의 기능으로 리포지토리의 .github 디렉터리 밑에 코드 오너즈 파일을 두고 적시 선언함으로써 수정된 파일에 대해서 정의된 오너가 적시 리뷰어로서 풀 리퀘스트 작성 시에 자동적으로 서제스트 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컴포넌트 리드, 서브 컴포넌트 리드가 각각 자신이 담당하는 파일명 옆에 골뱅이 마크를 두고 자신의 유저네임을 써둠으로써 해당 파일에 수정이 있는 풀 리퀘스트가 작성되면 오서가 이미 리뷰어를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리뷰어가 설정되므로 순조롭게 리뷰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스크 의뢰가 와서 PR이 레뷰되기까지 1년의 흐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포넌트 리드가 우선 타스크를 일단 넘겨받고 그 이후 실제로 개발하는 멤버의 어사인을 하게 됩니다. 개발이 끝나면 리뷰어는 기트허브의 코드 오너 기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컴포넌트 리드 및 서브 컴포넌트 리드에 어사인됩니다. 동시에 팀 어카운트도 모든 파일에 설정하고 있으므로 2명 이상이 리뷰해주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함으로써 멤버 전원의 서비스에 대한 경험 향상, 이해 촉진을 위해 구현 작업은 자기 자신이 담당하는 컴포넌트에 한정시키지 않다라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분야의 스펙이나 구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컴포넌트 리드 또는 서브 컴포넌트 리드가 리뷰를 함으로써 구현 담당의 심리적인 부하나 불안을 절감시키고 품질을 담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컴포넌트 리드, 서브 컴포넌트 리드 각각의 역할과 한 사람의 멤버가 담당하는 양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컴포넌트 리드의 책무는 각 스테이크홀더와의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시작해서 태스크 어사인, 컴포넌트가 포함되는 서브 컴포넌트 전체의 리뷰, 그리고 다큐멘트 관리에 관해서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각 컴포넌트 리드, 서브 컴포넌트 리드에서 분담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각 리드의 책무로 하였습니다.
서브 컴포넌트 리드 책무는 코드 레뷰와 다큐멘터리 관리입니다. 또 업무를 분담함에 있어서 컴포넌트 리드는 단순한 개발 태스크 이외의 책무도 늘어나므로 희망하는 사람에게 맡기기로 하여 할당은 멤버 1인당 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컴포넌트의 크기와 멤버의 역량 그리고 의욕에 따라서는 복수 담당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구조입니다. 한편으로 서브 컴포넌트 리드는 담당하는 부분의 코드 리뷰와 다큐멘트 관리라는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담당하는 책무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1인당 최소한 하나는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컴포넌트 리드 시스템에서 이용한 툴의 설정을 정리를 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라에서는 컴포넌트 리드를 설정함으로써 지라 티켓을 아사인하는 곳을 자동화시켰으며 또 명확하게 했습니다. 기트허브에 있어서는 코드 오너의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리뷰와 설정을 자동화하고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슬랙에서는 유저 그룹을 컴포넌트별로 만들므로써 문의처를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조화를 함으로써 매니저로부터 멤버에 대한 업무의 위양이 가능해졌으며 멤버의 성장 기회의 손실이라는 것도 개선할 수가 있는 기반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위양함에 있어서 몇 가지 불안이 있었습니다. 잘할 수가 있을지 또 이런 일을 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의 초안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몇몇 멤버에게 먼저 히어링을 하여 방향성이라든지 문제에 거부감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멤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사전에 개발 조직 전속하는 통역사에게 보이고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 결과 멤버들로부터 특별한 반발은 없었으며 오히려 협력적으로 이 새로운 구조에 임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주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컴포넌트 리드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제 팀에서는 컴포넌트 수보다도 멤버의 수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복수의 컴포넌트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만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컴포넌트를 1인당 복수 담당해주는 등 비교적 순조롭게 담당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이나 실력을 감안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수준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당연히 차이가 있으므로 매니저와 멤버가 서로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대치를 조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것이 딜리게이션 포커입니다. 딜리게이션 포커라는 것은 아자일 개발의 흐름을 이어받은 매니지멘트 수법인 매니지멘트 3.0에서 제창되는 프랙티스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매니저와 멤버 사이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위양할지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액티비티로 레벨이 1에서부터 7까지 있어서 숫자가 커질수록 위양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니어 엔지니어에게는 레벨 5 이상을 기대를 한다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서로가 어디까지 업무를 맡길지 인수할지를 명백히 해둠으로써 기대치를 명백히 할 수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정확한 평가를 상대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담인데 우리 회사에는 Effective Team and Delivery실이라는 전사적인 프로젝트의 매니지멘트나 아자일 코칭을 제공하는 전문 조직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팁이나 조언을 받을 수가 있어 매우 든든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는 분은 꼭 이 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책을 강구하면서 멤버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불안도 해소되고 있고요. 매니저가 팀의 장애물이 되었던 상황을 타파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발 순서와 관련된 스케일을 실시할 준비가 되었는데요. 저희한테는 또 하나 위양을 검토해야 할 플로우가 존재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입니다. 규모가 크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사에서는 클라이언트, 서버, 프론트엔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여러 팀이 참여를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임명되고요. 킥오프 미팅을 개최하는 몇 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안건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상품 개발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 측 리드 역할을 위양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리드와는 별개로 프로젝트 데브 리드라고 하는 역할을 만들었습니다.
책임은요, 관계자와의 창구 역할을 맡고요. 클라이언트 측의 기술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포함한 양 플랫폼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컴포넌트 리드와 비교했을 때 프로젝트 데브 리드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의 일부도 담당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죠. 입후보, 추천, 지정 등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데브 리드가 결정이 된 후에는 아까 설명드린 델리게이션 포커를 사용해서 일의 위양 정도를 합의한 후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데브 리드의 역할로서 프로젝트 진행에 맞춰서 세 가지 리뷰를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리뷰, 테크 리뷰, 클로징 리뷰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리뷰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프로젝트가 킥오프가 돼서 상세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장애를 줄이기 위한 시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신기능 개발 시에 고려 누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영향 범위를 프로젝트 관계자뿐만 아니라 팀 멤버들 전원이 공유를 하고요. 고려에 누락이 없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 데브 리드가 프로젝트 독이라고 불리는 다큐멘트를 작성하고 프로젝트 개요라고 예상이 되는 영향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팀 전원이 고려 누락이 없는지 논의합니다. 두 번째 테크 리뷰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리뷰에서 프로젝트 전체상은 모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iOS, 안드로이드 각각의 플랫폼 개발 담당자가 구현 설계를 다큐멘트에 정리를 하고요. 팀 멤버들한테 리뷰를 시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개발이 시작된 후에 리턴을 가능한 한 없애는 거죠. 구체적으로는요. 프로젝트 데브 리드가 iOS, 안드로이드 각 플랫폼의 개발 리드 멤버들에게 디자인 독 작성을 의뢰합니다. 실제로는 프로젝트 데브 리드는 어느 한쪽의 플랫폼 개발 리드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 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만 설계의 기본 방침을 나타내는 다큐멘트를 가리킵니다. 테크 기업에서 자주 채택되는 다큐멘트 스타일입니다. 당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밟음으로써 구현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모든 사람들한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개발 후에 설계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대폭적인 수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에 정리를 해두면 풀 리퀘스트의 비리화를 막을 수 있고 결과 리뷰의 부담이 줄어서 리뷰의 질도 향상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iOS와 안드로이드 간의 API 사용법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데브 리드가 리드를 해서 관계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플랫폼 공통으로 참조한 디자인 독에서 API 사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클로징 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이 완전히 완료가 되고 배포가 끝난 시점에서 프로젝트 쪽에서 분리되기 전에 실시합니다.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중에 사양이 바뀌거나 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죠. 이에 따라서 디자인 독도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스펙, 구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디자인 독을 아카이브하는 것이 이 클로징 리뷰의 목적입니다. 아카이브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요. 우선 디자인 독 내용을 필요할 경우 최종적인 사양에 맞춰서 갱신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독에 씌어있는 내용 중에서 기존 사양이 씌어있는 페이지에도 기재해야 할 정보를 머지합니다. 나아가서 그 페이지의 위키 편집 권한을 선정하고 제목에 아카이브드라고 명기를 합니다. 그 결과 나중에 검색을 통해서 이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이 한눈에 다큐멘트가 개발 당시의 과거의 것이고 현재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신 스펙은 기본 사양 페이지에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어느 페이지를 믿으면 좋을지 하는 그런 혼란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스펙을 멤버들과 공유를 하고 클로징 리뷰는 종료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리드와 프로젝트 데브 리드라고 하는 두 가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 대응, 그리고 구현의 차이 대응, 속인화 대응, 코드 리뷰 대응, 그리고 매니저가 팀 성장에 장애물이 되는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큐멘트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 강구한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큐멘트가 없거나 있어도 낡은 그런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온보딩 과제와 도메인 지식 속인화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큐멘트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세 가지 포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서처빌리티, 즉 검색성,
크라이테리어, 이것은 기준, 그리고 메인터넌스, 어떻게 보수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위에서부터 설명할게요. 우선 검색성에 대해서입니다. 당사에서는 위키에 컨플런스를 이용합니다. 당연히 검색 기능에서 목적 도큐멘트를 찾을 수 있는데 방대한 양의 다큐멘트에서 알고자 하는 정보를 딱 얻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거나 참조할 때 적은 수고로 어떻게 도달하면 좋을지 하는 가설을 세워서 계층 구조를 정의한 포털 페이지를 준비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각 컴포넌트별 내부 사용과 관련된 다큐멘트를 이 계층 구조에 따라서 집약을 하고 참조할 때에는 우선 포털을 열기만 하면 도달을 하는 상태로 만듦으로써 관련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액세스도 편해지고요. 다큐멘터를 멤버들이 쓰고 싶거나 쓸 필요가 있을 때 장소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생각할 오버헤드가 없어지는 거죠. 이 포털 페이지를 인터널 독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좀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인터널 독스의 구성입니다. 파란 선이 하나의 컴포넌트를 나타내고요. 메인 독스라고 씌어있는 녹색 선이 기존 사양을 정리한 도큐멘트입니다. iOS와 안드로이드 각각의 페이지가 있고요. 각각 커먼 페이지를 인클루드합니다. 그리고 이 메인독은 각 섭 컴포넌트의 다큐멘트 주황색입니다. 이걸 인클루드합니다. 섭 컴포넌트의 다큐멘트도 iOS와 안드로이드 각각의 페이지가 있고요. 커먼 페이지를 인클루드하는 구성입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을 보시면요. 빨간 선이 디자인 독입니다. 이것도 iOS와 안드로이드 그리고 인클루드된 커먼 페이지라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프로젝트별로 존재합니다. 파란색은 미스크 다큐멘트고 기타 잡다한 다큐멘트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컴포넌트 리드의 구조를 고려해서 컴포넌트와 섭 컴포넌트로 분해를 한 후에 이 다큐멘트의 구성을 결정한 후에 바로 왼쪽의 메인 독스와 섭 컴포넌트 독스는 전 페이지를 골조만 작성을 했습니다. 내용이 없어도 우선 장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독은 프로젝트 데브리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교적 규모가 큰 개발을 할 때 담당자가 작성을 하고 테크 리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개발이 완료한 후에 실시하는 클로징 리뷰 시에 메인 독과 섭 컴포넌트 독으로 머지가 되고요. 아카이브 되는 식으로 운용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함으로써 최신 사양과 관련된 정보는 메인 독스에 일원화됩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를 새로 작성할 때를 위해서 컨플런스의 템플릿 기능을 사용해 양식을 준비하면 다큐멘트를 쓰는 사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한 인클루드를 전제로 삼은 여러 페이지 구성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을 경우 커스텀 블루프린트라는 방법으로 여러 페이지의 템플릿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은 저도 아직 안 써봤는데요. 앞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 검색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크라이테리어에 대해서입니다. 뭘 쓰느냐에 대해서죠. 다큐멘터를 쓰는 것과 관련해서는 코드를 읽으면 아니까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역시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전제 지식과 도메인 지식을 사전에 갖고 있는 게 더 부담이 없고 코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다큐멘터를 여러 사람이 쓸 경우에 품질, 다큐멘트의 입도 이런 게 다른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템플릿을 정해서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다큐멘트를 쓰려고 하는 대상의 기능. 이건 컴포넌트와 모듈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이걸 구성하는 코드군에 대한 멘탈 모델을 읽은 사람이 구축할 수 있는 정보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멘탈 모델이란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컴포넌트 및 모듈이 뭘 목적으로 삼아서 어떤 동작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런 이미지를 가리킵니다. 저희 케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 정리한 포맷입니다. 우선 메인 독에 대해서입니다. 이러한 항목을 쓰게 했습니다. 이 컴포넌트가 어떤 기능인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릴리스 이력, 용어 정의, 이용하는 리소스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API와 이용법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디버그 방법 등에 대해서입니다.
다음은 서브 컴포넌트의 더큐멘트에 쓰는 것인데요. 이것은 주로 다이어그램을 씁니다. 특히 클래스 도식도와 각 클래스 설명이 있으면 대충 처리의 전체상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클래스 도식도는 예를 들어서 중요한 메소드만 기술하는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겁니다. 클래스 설명은 도커멘트에 써두면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자주 덮어쓰기를 하는 구현에 대해서 쓰면 메인터넌스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어디까지나 처리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단히 변경을 하지 않는 중요한 처리에 대해서만 기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중에서 두 번째, 내용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읽는 사람이 적절한 멘탈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다큐멘터를 지향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씌어있는 다큐멘트를 보면 읽는 사람이 모두 그 대상 컴포넌트와 모듈에 대해서 같은 멘탈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처음으로 만지는 부분의 코드라고 할지라도 이해의 속도와 깊이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 후에 성과물인 코드 설계와 품질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며 예를 들어서 코드 리뷰의 시기와 관련해서 대폭적인 수정 등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사양을 확인하고자 할 때도 매번 코드를 확인하지 않아도 이 다큐멘터를 보면 개요를 파악할 수 있으면 편하겠죠. 물론 거기에는 다큐멘트가 올바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큐멘트의 메인터넌스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과제로 금방 옛날 게 된다는 거랑 메인터넌스의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간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금방 옛날 게 되지 않는 정보를 쓰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라이테리어 쪽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큐멘트 내용을 너무 자세히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현에 관한 정보를 쓸 경우에는 코드와 같은 상세한 정도의 정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독자가 멘탈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기술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리드 쪽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컴포넌트의 메인 독과 서브 컴포넌트 독은 각각 컴포넌트 리드와 서브 컴포넌트 리드가 기본적으로 메인터넌스 책임을 집니다. 평소에 개발 중이나 코드 리뷰에 있어서 도큐멘트 수정이 필요한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도큐멘트 변경을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갱신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티켓을 떼서 태스크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도큐멘트 메인테넌스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시간을 만듭니다. 이걸 메인테넌스 위크라고 부르고요. 그때 도큐멘트 확인과 필요할 경우에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티켓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가능한 한 대응합니다. 실은 저희도 아직 이걸 실제로 해보질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1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6개월에 한 번,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큐멘트 운영에 관한 세 가지 포인트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검색성, 여기에 대해서는 다큐멘트의 구조를 정의하고 포탈 페이지를 준비해서 다큐멘트를 읽고 싶은 사람, 쓰고 싶은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필요한 장소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기준입니다. 뭘 쓸까에 대해서인데요. 읽은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한 적절한 멘탈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듭니다. 그리고 메인터넌스성을 고려해서 너무 상세히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메인터넌스와 관련해서 컴포넌트 리드와 서브 컴포넌트 리드에서 기존 사양의 도큐멘트를 관리하고 6개월에 한 번 정도의 주기로 메인터넌스 위크라는 제목으로 일제 점검을 한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상으로 모든 과제의 대응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저는 매니저로서 몇 년 동안 하나의 팀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오늘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컴포넌트 리드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매니저로부터 팀 멤버에게 일을 위양을 시켰는지, 그리고 델리게이션 포커의 활용, 지라, 깃허브, 슬랙의 팁스를 섞어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프로젝트 데브리드에서는 작업 수정이나 장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식을 멤버들 간에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세 가지 리뷰에 대해서, 그리고 디자인 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다큐멘테이션에서는 검색성 형성을 위해서 구조를 정의한 포털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멘탈 모델 구축을 목표로 삼은 도큐멘트 내용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메인터넌스를 할 것인지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메인터넌스 위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시책 모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과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아직 운용을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도큐멘트는 꾸준히 늘고 있고요. 각 컴포넌트 리드의 멤버들이 솔선수범해서 태스크를 핸들링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액션 아이템도 몇 가지 보입니다. 몇 개 소개를 하면요. 우선 코드 베이스를 컴포넌트에 맞춰서 모듈화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더 각 리드의 코드상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큐멘트 기술에도 리뷰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별로 부담이 들지 않는 구조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 iOS에 한정된 이야기인데요. 올해 WWDC에서 애플이 발표한 독시 다큐멘테이션 컴파일러의 기능을 사용해서 도큐멘트를 구축하고 위키와 어떻게 공존시켜 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분석입니다. 구조로 운영 시작하고 나서 실제로 각 컴포넌트에 어느 정도 태스크가 발생했는지 분석을 하고요. 부담 상황에 따라서 서브 컴포넌트 리드 수를 증감시키는 등 통제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부담 분산에 대해서도 구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실제 운용을 하면서 경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다른 기회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김 스콧 씨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강구한 시책으로 인해서 매니저인 제 부담이 줄었고요. 김 선생님 말씀대로 생각할 시간을 어렵게 마련할 수 있었는지요. 역시 아직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 업무가 줄어든 분만큼 지금보다도 더 멤버들 여러분들의 활약을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도와주고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장애물은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팀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팀 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